대학진 한국의 기회인가 위기인가 이런 주제로 주제 발표를 해주실 우리 전병서 중국금융경제연구소 소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토론에 참여해주신 산업은행의 미래전략연구소의 이은영 연구위원 감사합니다.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양철 교수님 감사합니다. 또 키에트에서 오래 계시다가 지금 퇴직하시고 또 거기 초청 선임연구위원으로 계시는 이장규 박사님 감사합니다. 또 과기정통부에 계시는 우리 권현준 국장님 지금 저 공무원교육원 교육과가 계시는데 오늘도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대약진 한국의 기회인가 위기인가 이런 주제인데요. 사실 제가 키스텝 원장으로 취임한 게 지금 한 보름이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그 전에 미리 정해진 건데 정말 이게 시적절하고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아침에 눈 뜨면 뭐 중국에 엮이지 않는 뉴스가 지금 없을 정도로 중국 뉴스가 많고 또 중국이 그만큼 그 세계 경제, 사회, 국방 모든 분야에서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중국을 잘 알아야 되겠다. 아까도 지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기분들하고 말씀 나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중국을 연구하는 기관이 KDI 정도 그런 규모 하나 필요하지 않느냐 그럴 정도입니다.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 뭐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너무나 모르는 것 같아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국이나 일본이 그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우리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는 조금 더 잘 알아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아마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포럼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 중국은 지금 덩사오평 그 3단계 전략에 따라서 착착 가고 있잖아요. 뭐 온포사회라든가 소강사회가 아마 2021년인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그 참 부러워요. 그렇게 100년 동안 그런 계획을 추진한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뭐 그걸 넘어서 신중국 창설되는 2049년인가요? 지금 대동사회 그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중국몽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주요하게 여기는 수단 중에 하나가 과학기술이다. 저희는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 있다 보니까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그 중국의 풍토라든가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러워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88년 이전만 해도 이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와서 우리 과학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배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막 약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111 계획이라든가 양탄 일성이라든가 뭐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느 사이에 중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몰라요, 사실 지금 뭐 R&D 투자 규모도 GDP 대비 2.12%인가요? 그게 그 규모는 작아 보이지만 절대 규모에서는 우리보다도 한 3.5배 이상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투자 규모로 지금 세계 2위 정도 됩니다. 우리가 한 80조 단위라면 걔들이 한 330조 남짓 됩니다. 그리고 또 매년 지금 애니얼리 한 10% 이상 늘리고 있잖아요. 우리도 한때 과학기술 투자가 계속 늘려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정부 총 예산 대비 한 5% 수준에 가서 지금 복지 수요나 다른 것 때문에 거의 주춤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본받을 만한 내용이다. 그리고 보시면은 중국 그 시진핑 주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연초되면은 왜 그 과학자 방문해서 위로하고 하시는 모습 참 부러워 보이더라고요. 엊그저께 5월달에 왜 그 중국 그 과학원, 공정원, 원사대에 보면 거기 원사 한 1,300명 중국 인민대회당에 모여가지고 그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긴 연설을 아주 임프레시브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중국 제조 2025라든가 또는 뭐 이 중국몽이라든가 대국 불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과학기술이 핵심이다. 그래서 과학기술 강국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조목조목 이렇게 발표한 그 내용들을 보니까 정말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겠다. 우리도 언제부턴가 과학기술 중심 사회,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정부에서도 좀 이런 걸 많이 보고 배우고 해야 되겠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중국을 많이 알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요. 오늘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또 중요한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아주 의미 있는 발표 및 토론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중국의 불기에 과학 기술 쪽에서 포커스해 본다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좀 냉정해야 된다.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보지 말고, 그다음에 중국을 우리가 이겼다, 이긴다 이런 시대는 이미 예전에 지나갔고, 그 중국과 그 코어를 하든지 중국에 붙어서 어떻게 대박을 낼 거냐 하는 시각으로 보면 먹을 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중국을 이긴 그 좋은 경험이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그 편향됨을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잠깐 말씀 올리면 그 지금 전 세계 IT 하드웨어에서 노트북 90%, 핸드폰 70%, 에어컨 80%. 지금 놓고 보면 이미 중국에서 IT 하드웨어는 갔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2012년에 생산이 피크 쳤고요. 냉장고 13년, 핸드폰, 스마트폰도 우리는 뭐 지금 최대 수출품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미 2016년에 끝이 났습니다. 중국에서 IT 하드웨어도 끝났는데 우리는 여전히 중국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넌센스다. 그리고 지금 새로 이제 그 커지는 사이트는 딱 세 개, 반도체, LCD, 에어컨. 이게 이제 세계 그 중국에서 보면 히스토리컬 하이를 가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30대 전자기업을 놓고 보면 1등부터 30대 기업, 우리는 이제 반도체 회사, 가전 회사지만 중국은 지금 통신 1등, 가전, 부품, 소재, 요게 지금 중국의 IT 하드웨어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인터넷이 지금 중국이 세계에서 1등인데요. 뭐가 강하냐 보면 게임, SNS, EC, 오락, 엔터, 핀테크.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중국이 이미 거의 세계에서 1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이장희 박사님 그런 말씀 주셨지만 우리하고 같이 붙어서 이게 안 부딪히는 아이템이 단 하나도 없다. 그럼 중국이 이제 뭐가 바뀌었냐를 놓고 보면요. 중국은 아까 원장님 말씀 주셨지만 이 지도자가 갖는 관심은 이것은 이제 국가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이든지 경제든지 정부가 깊이 가냐는 보이는 손이 작용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리더가 어떤 생각하냐가 중요한데요. 중국이 바뀐 것이 최근 5년 사이에 바뀐 딱 글자 두 글자입니다. 2012년부터 5년 동안은 시진핑 1정부에는 중국말로 신추앙타이 그러는데 뉴노말, 그리고 지금 들어서 앞으로 3년 반까지는 시대, 이게 상태하고 시대가 뭐가 다르냐, 이게 이제 답인데요. 중국 최근 40년 동안에 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만은 크게 4번 바뀌었고, 지금 2017년부터 바뀌는 그림은 지금까지 왔던 이 농촌, 도시와 경제 구조가 아니고 소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2017년을 기점으로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완전히 다르게 봐야 됩니다. 과거 중국이 40년 동안 해왔던 것은 뭐냐면 이 허기진 물질의 이 부족을 충족하는 데 올인을 했고, 왜 중국의 지도자들은 창업자 지도자 모택동 이외에 4사람, 등소평,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까지 왜 다 공대 출신입니다. 다 테크노크라트냐? 왜 원사들을 그렇게 이 과학자들을 하냐 그러면 물질의 풍요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나타난 현상은 뭐냐 그러면 작년을 기준으로 중국은 더 이상 절대 빈곤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먹는 거 끝났고 밥만 먹고 사냐? 이제 다음번 스테이지는 뭐냐 그러면 소위 말하는 정신의 풍요를 이걸 어떻게 가져오냐는 건데, 중국이 전 세계로부터 하대 받고 냉대 받고 밑으로 봤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돈 없는 거지. 요게 2017년부터 국가 이미지 바꾸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전 세계 럭셔리 루이비통, 구찌, 베라가모, 샤넬의 30%를 중국이 샀습니다. 전 세계 구동용차 BMW, 벤츠, 아우디의 27%를 중국이 샀습니다. 전 세계 면세점의 절반을 중국이 샀습니다. 결국은 우리 최근 2년 동안 한국이 무척이나 괴로웠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중국 관광객이 안 왔습니다. 드디어 중국이 이제 소비로 목숨 거는 시대가 왔고, 이게 이제 결국은 2000년 동안의 세계 역사는요, 바뀐 적이 없습니다. 어떤 욕구의 역사요. 생리욕구, 안전욕구, 이게 1인당 소득 $10,000 이하에서 벌어졌다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사회욕구, 존중욕구로 갔는데 이게 통째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는 미스언더스탠딩이 있고요. 중국을 여전히 먹는 나라라 보는. 그래서 중국은 앞으로 5년 동안 뭘 하냐? 아까 원장님 잠깐 말씀하신 것에 그림을 얘기를 하자면요, 신강미소다. 앞으로 중국이 가려가는 큰 그림은 새롭게 뭔가 간다고 하는데요. 이게 제조 강국, 인터넷 강국, 빅데이터 강국, 인공지능 강국, 녹색 강국, 녹색 경제가 공유 경제 강국,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인데, 거기에 키워드는 한국은 아직도 ICT 이러고 있는데 중국은 ICT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 앞에 D자 하나도 없습니다. DICT.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중국이 강하자고 하는 것은요,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 외교력, 문화력인데 우리가 봐야 되는 산업 차원에서는 밀리터리 테크하고 컬처 테크. 그리고 또 하나 아름답다고 하는 것, 돈 벌어서 뭐하냐? 전 세계 쓰레기통인데 1년 365일 중에서 150일 이상이 숨을 못 쉬는 스모그 현상인데, 그래서 중국이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은 생태 환경입니다. 그리고 돈이 있어야 쓰지, 금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거 다 해서 궁극적으로 뭐 하냐면 인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중국은 의식, 주행, 입고 마시고 하는 것이다. 딱 한 가지 더 플러스 되는 게 차 타고 다닙니다. 근데 요것도 이미 끝났고 이제는 문화 오락이 이게 즐겁고 향기로운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컨슈머, 그리고 뭐 건강해야 뭐 되는 거죠. 이미 1억 6천만 명의 어르신들이 늙어가고 5년마다 1억 명씩의 노인들이 추가되는 이 사회에서 메디칼 엄청나게 큰 산업. 요 네 가지 산업이 신강미소가 중국이 앞으로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2050년까지 가는 큰 디렉션의 핵심 인더스트리. 근데 지금 세상은 4차 산업혁명의 그 소용돌이에 이제 문턱에 들어왔지만 답이 뭐냐 그러면 이게 축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대서양 아틀란틱에서 이게 패시픽 이러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기술을 얘기하고 산업을 얘기를 하지만 그걸 먼저 예측하고 정확하게 보는 놈이 있습니다. 하버드 박사 아닙니다. 서울대 박사 아닙니다. 돈 박사. 돈이 가장 정확하게 보는데 인류 역사 2000년을 놓고 보면요, 2000년 전에 농업사일 때는 손이 몇 개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업 인구가 가장 큰 중국하고 인도가 세계 최근을 잡았고, 상업시대로 들어오면 배가 몇 대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업혁명 시대가 들어오면 엔진이 몇 대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지금 들어오는 것은 미국 동부로 가서 그 엔진이 자동차로 붙어버리면 자동차로 갑니다. 그리고 이 서부로 가서 이게 IT 기기로 붙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테크의 큰 2000년 사이클은 풀 먹는 말이 석탄 먹는 말로 바뀌고, 석탄 먹는 말이 석유 먹는 말로 바뀌고, 석유 먹는 말이 전기 먹는 말로 바뀐 것이 2000년 테크 역사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냐 그러면 바로 여기서 있죠. 지금 IT 혁명이 거의 불꽃을 살았는데, 불꽃을 어떻게 살았냐? 미국을 홀랑 태웠고 전 세계를 홀랑 태웠습니다. IT하고 금융이 결혼을 해서 오버히팅해서 전 세계를 다 태워먹었습니다. 2008년에.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새로운 시대는 뭐냐? 그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찾게 되는데,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은 테크의 혁명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풀 먹는 말이 석탄 먹는 말로 바뀌면서 패권이 바뀝니다. 동양에서 서양으로요. 그리고 저게 석유 먹는 말이 전기 먹는 말로, 석유 먹는 말로 바뀌면서, 석탄이 석유로 바뀌면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패권이 바뀝니다. 근데 지금 다시 새로운 에너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전기 먹는 말 다음번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말이 뭐냐 이거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태양을 먹는 말이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태양을 먹는 말, 그 말을 어떻게 키웁니까? 키우는 방법은 사람의 머리라는 거죠. 결국은 다시 인구 대국 시대, 창의 대국 시대로 2000년 만에 다시 리턴했고, 여기서 핵심은 이게 사람의 대가리 숫자가 다시 경쟁력인 시대가 왔다. 그래서 이걸 답으로 보면 결국 세상은요, 사과 3개가 바꿨습니다. 이성을 알게 한 이브의 사과, 과학을 알게 한 뉴턴의 사과, 그리고 지금 세계를 손가락 하나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스티브 잡스의 사과입니다. 근데 이 사과가 다음번에 어디로 갈 거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놓고 보면 아까 말씀 올린 최근 250년간의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놓고 보면 이게 국제적인 산업 이전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부터 유럽으로, 그리고 이게 일본, 아시아로, 그리고 지금 가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게 중국하고 아시아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놓고 보면 그 사이에 이 뉴테크, 최근 60년간의 뉴테크는 이런 트렌드를 거쳤고, 지금은 I는 I 시대지만 인터넷 시대가 아니라 인텔리전스 시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로운 변화가 있는데요. 이거 시작은 결국 돈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전 세계 시가총액 그 탑 10을 놓고 보면요. 2015 딱 5년 전에 대서양 시대입니다. 미국이 9개, 유럽이 1개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산업이 7개고 인터넷 기업이 3개였습니다. 근데 5년 뒤인 지금 2018년 어떻게 되냐? 시총 7대 기업 중에서 7개가 미국이고 전 세계 전체적으로 3개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3개가 전통산업이고 7개가 인터넷 기업입니다. 이거 어떻게 볼 거냐? 결국은 지금의 트렌드는 공업경제에서 이게 디지털 경제로 그리고 패권의 축은 분명히 대서양에서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온다. 그래서 보시면은 미국이 구글부터 시작해서 97년에 엄청난 이제 혁신이 있었지만 중국을 놓고 보면 지금 2010년 이후에 미국의 새로운 혁신 기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중국은요 수도 없이 뭐가 마구 나옵니다. 이게 뭐의 힘이냐? 결국은 지금 놓고 보면 GDP 규모로 보면 중국이 미국의 63%. 근데 문제는 재미난 것은 세계 최대 슈퍼마켓인 월마트하고 알리바바의 매출액을 보면 알리바바의 매출액이 월마트의 매출액을 추월했다는 거죠. 매장 하나도 없는 알리바바가 어떻게 월마트를 추월했냐?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에 인터넷 기업 20개 중에서 3개가 중국 기업이었습니다. 얼마? 비중 8%. 근데 5년 뒤인 2018년에 인터넷 기업 세계 20대 중 9개가 지금 중국입니다. 4분의 1.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요거죠. 지금 그 중국을 바라보는 것에서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 바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중국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중국의 이미지는 저는요. 뭐 저는 중국에서 일도 해봤고 거기서 석사를 2번 하고 박사도 1번 했는데요. 10몇 년간 있으면서 갖는 느낌은 중국은 우리보다 하수다. 중국인 우리 식당에서 심시간에 나서 밥 먹을 때 거기서 서빙하는 조선족 아줌마 노가다판에서 일하는 이 일용작급직 뭐 이런 정도 우리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바뀌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 최대의 공유경제의 메카이자 최대 시장이 중국입니다. 전체 인구가 13억 8천만 명인데 핸드폰 가진 놈이 14억 2천만 명. 미국이 3억 5천인데 이것에 거의 4배 되는 인구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모든 판이 다 어그러집니다. 삼성전자가 중국의 탄센트 알리바바 시가총액의 60%, 68%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걸 근본적으로 생각을 안 바꾸면 우리가 IT 하드웨어 시대에서 갖는 그 성공의 경험이 지금 시대에 치명적인 독으로 작용하는 게 한국인 같습니다. 나중에 잠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큰 그림은 14억 2천만 명이 만든 가치 사슬의 변화를 이걸 정확하게 됩니다. 우리는 삼성전자, 현대차, 협성회 뭐 어쩌고 저쩌고 1차 밴더, 2차 밴더, 3차 밴더, 4차 밴더가 우리 산업 구조 핵심입니다. 왜 벤처가 안 되냐? 1, 2, 3, 4차 라인의 이 하청 구조를 이걸 뚫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중국은 어떻게 아까 이장기 박사 말씀하셨지만 칭화대학 앞에는 칭화 사이언스 파크가 거기에 5개나 건물이 들어있다는 게 말이 됩니다. 답은 이겁니다. B2C, B2B, C2C 하는 이 플랫폼 이코노미로 완벽하게 바꾸어 들어가는데 우리는 여전히 상류, 중류,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이걸 들어가는데 중국은 요 2개의 스트림을 없애버리니까 코스트가 40% 떨어집니다. 현대차가 왜 중국에서 죽냐? 점유율 10% 왜 3%냐? 삼성이 어떻게 핸드폰에서 중국에서 빵4가 나와요? 1차 밴더, 2차 밴더, 3차 밴더 이 구조를 뚫고 들어가다가 쟤들은 B2C로 바로 가버리는 그 구조에서 2단계 코스트 다운 이펙트를 가성비에서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6,000원에도 이게 핸드폰 만드는데 헛헛거리는데 중국은 2,000원이면 삼성전자의 기능이 다 들어간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살래? 뭘 살래?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테크에는요. 신제품, 신기술에는 애국심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에서 삼성이 세계 최대 스마트폰 회사가 점유율 빵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드라마는 이겁니다. 중국에서 지금 7억 7천만 명의 인터넷 가입자, 14억 2천만 명의 모바일 가입자가 이게 뭐를 만드냐면 창업하고 14년 만에 전 세계에서 저게 시가총액 탑 10 안에 들어가는 놈을 2놈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알리바바 탄센트 이후에 지금 새로이 등장하는 기업들이 이것은 회사 만들고 4년, 5년 만에 나스닥에 상장을 합니다. 웨이피네이라고 그리고 지메이 오핀이라고 제가 볼 때 아모리 퍼스픽의 최대 경쟁자가 누구냐면 중국에서 지메이 오핀입니다. 스탠포드 나온
30살 먹은 천호라는 친구가 만든 인터넷 쇼핑몰인데 그건 화장품 쇼핑몰이에요. 전 세계 최대의 온라인 화장품 쇼핑몰을 만들어서 5년 만에 상장했습니다. 결국은 이 포텐셜이 이게 지금 중국을 바꾸고 세계를 바꾸고 한국을 치명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 전략이 중요한데요. 중국의 최근 그 10년간을 놓고 보면 금융위기 이전의 중국의 전략은 중국식 경영입니다. 라인 돈이란 돈 다 끌고 와서 컨베이어 벨트 무지하게 길게 짓자. 근데 이게 언제 달라지냐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 메커니즘이 엄청난 오버캐패시티를 갖고 왔기 때문에 이걸 바꾼 방법이 케인즈식 경영입니다. 4조 유안 720조를 한 방에 집어넣어서 경제 살린 거죠. 그 다음번에 뭘 한 거냐? 엄청난 공급 과잉을 갖고서 이거를 줄이는 방법이 supply side economics, 레이건식 이 구조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진핑 들어와서 바뀐 그림이 뭐냐면 2013년 이후에 지금 중국은 구글 플러스 징기스칸 경영을 국가가 어떻게? 그게 뭐냐 그러면 1대1로 이게 징기스칸 전략. 인터넷 플러스 대중창업 마케팅 역시 중국 제조 2025 요놈의 세 개 아이템이 바로 구글식 경영. 근데 우리는 저거를 절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게 지금 삼성이 중국 가서 터지는 진짜이고 현대차가 발목 붙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중국의 테크, 중국의 기술 이걸 이해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뭐 공업 시대에는 제가 중국말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큰 고기가 작은 고기 먹습니다. 정보화 시대는 빠른 고기가 느린 고기 먹습니다. 근데 지금 시는 핸드폰이 이게 4천만 대, 5천만 대 전 국민이 다 갖고 중국처럼 100% 다 가진 시대에는 뭐냐? 친구 많은 놈이 친구 적은 놈 먹고 친구 많은 놈이 큰 놈 먹고 친구 많은 놈이 빠른 놈 먹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하면 중국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뭐 여의도 금융가에서 제가 한 25년 일을 했는데 그중에서 17년은 제가 반도체하고 IT 애널리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8년은 이제 IB하고 리서치를 했는데요. 인사고과할 때 엄청나게 많은 항목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연봉이 몇 천만 원, 몇 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 제가 인사고과를 하라고 그러면 저는 그거 하나도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뭐 인사고과 시즌 바로 전날 저는 전 직원들 인사고과 대상자들 핸드폰 다 갖고 와라. 핸드폰 가서 뭘 할까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카톡 친구 몇 명이냐만 순서를 세어보면 됩니다. 부장 놈이 카톡 친구가 2,000명이 안 된다. 이게 잘라버려요. 결국은 친구 많은 놈이 친구 적은 놈을 먹는데 이걸 이 시대 트렌드에 이게 잘못 가면 그 사람도 망하고 조직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죠. 그래서 지금 뭐 많이 보신 차트지만 신기술의 보급 사이클을 보면요. 스마트폰하고 SNS의 보급이 지금 최근 100년 동안의 속도 중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은 제가 볼 때는 테크로 보지 말고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 금융하고 패권이 통째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그림으로 가냐 그러면 결국은 왜 스마트폰이냐 그러면 이게 여기서 발생하는 빅데이터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스마트폰에 포커스하면 안 된다. 뭐냐? 자동차에 포커스해요. 자율주행차가 되면서부터 핸드폰에 2,800배가 더 많은 빅데이터가 생산되는 요게 문제가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스마트 시티를 봐야 됩니다. 도시가 만드는 그 수많은 빅데이터를 이걸 만들어서 여기서 IP를 뽑고 요걸 AI에 집어넣고 요걸 로봇 머리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이게 새로운 산업이 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보면 4차 산업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요걸 사람하고 똑같이 인간을 복제해서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럼 바이오텍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테크에서 변화도 있지만 두 가지 같이 난다. 패권이 바뀝니다. 두 번째는 금융의 수단이 결국은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는 보면 황금한테 보고 1840년 아편전쟁 나기 전까지 세계 최대의 황금 보유국은 중국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150년 동안 세계 황금은 영국으로 갔고 그로부터 100년 동안은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세계 황금이 살살살 빠져서 중국하고 인도로 갑니다. 황금이 보여주는 세계 패권의 방향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4차, 그것이 패권이 정확하게 보면 이게 공업혁명의 1차, 2차, 3차하고 밀접한 상황이 있습니다. 금융이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테크만 자꾸 보다 그러는데 그게 패권하고 금융이 같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봐야 되는 거 딱 하나 이거입니다. 2007년에 금융위기가 나서 미국이 난리를 쳤지만 제가 볼 때 중요한 변수 하나는 2007년에 중국의 인터넷 가입자 수하고 미국의 인터넷 가입자 수가 역전됐다. 그리고 WTO를 2001년에 중국이 가입해서 대박 났다고 그러고 트럼프가 WTO 폐기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모바일 가입자 수에서 2001년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습니다. 테크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저게 있었는데 저것은 그냥 무시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 창업 얼마나 하냐 그러는데 아까 원장님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 우리가 창업 기업들 그렇게 만들면 뭐합니까? 돈을 못 버는데. 중국은 지금 시가총액 10억 불 이상 되는 기업이 124개인데 작년 연말로 중국이 조사한 건 162개입니다. 그리고 벤처를 한들 그 엑짓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저게 162개의 저 회사들 유니콘 기업을 특례 상장시킵니다. 테슬라법이죠. 이걸 못 내더라도 상장시키는 것을 금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전부 꿀뚝 사람만 있으니까 개인들이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미국에 나가 있는 알리바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홍콩에 나가 있는 탄센트, 중국의 인터넷 대형 기업들을 한 20개를 전부 이게 CDR, DR 방식으로 예탁 증서 방식으로 중국에 역상장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이 투자할 거리를 만들어주고 얘들이 돈 벌어서 뭘 하냐 그러면 다시 지금 중국의 유니콘 164개 53%가 BAT가 투자하는 거잖아요. 큰 놈이 돈 벌어서 돈 땡겨서 그걸 갖고 이 작은 창업 기업들한테 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메커니즘이 중국에는 통용이 되고 한국은 대기업이 저거 하면 문어발한다고 난리죠. 중국은 되고 한국은 안 됩니다. 저거 정신 나간 짓을 한국이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정책, 중국 제조, 지금 말 많은 중국 제조 2025 차세대 AI 계획, 우주 강국 계획 뭐 이런 것들을 쭉 하고 있고 그 사이에 놓고 보면 2014년부터 중국이 지금 어마어마한 계획들을 거의 두 달마다 한 번씩 쭉 갔다 옵니다. 저기는 4차 산업혁명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문제는 이 4차 산업 우리는 5년마다 이게 정책이 홀랑홀랑 다 뒤집어지지만 이 사람들의 계획은요 기본적으로 이게 2025년을 보고 2035년을 보고 2045년, 2050년을 보고 경쟁은요 실제로 생각하면 속도가 중요한 것 같지만 아니면 나중에 보면 디렉션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어디로 잡고 가냐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투하고 전쟁하고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전투에서는 질 수 있지만 전쟁에서 전투가 모여서 전쟁이 되는데 낙동강 전투에서는 지더라도 태백산 전투에서 이기고 남산 전투에서 이기고 요양산 전투에서는 전쟁이 이깁니다. 중국은 이게 롱텀 플랜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한국이 중국하고 같은 전략은 어떻게 할래?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우리가 글로벌라이제이션에는 그렇게 익숙하지만 우리가 너무 어색하고 그런 것은 차이나이제이션입니다. 아시아의 중국화, 한국의 중국화를 우리는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최근 2년 동안 한국 내수의 엄청난 문제, 주가의 큰 하락, 정부의 가장 큰 고민, 기업의 가장 큰 고통은 뭐였습니까? 사드입니다. 그 사드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경제적인 의미에서 놓고 보면 중국 관광객 800명 오던 거 400만 명으로 딱 줄어드는 바람에 생긴 일입니다. 중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왜 퇴출하냐? 제가 보기엔 딱 한 가지입니다. 중국에서는 AS는 안 된다. 서비스 업체들,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AS 무지하게 강요합니다. AS는 뭘까요? After Service? 아닙니다. American Standard. 중국에서는 AS 하면 죽습니다. 뭘 해야 되냐? CS를 해야 돼. China Standard. 요거 못 맞히면 간다. 그리고 오설프게 KS 강조하지 마라. 왜 코리아 스탠다드를 강조하냐? 직원들 뽑아놨더니 이 나쁜 새끼들이 중국 놈들 종자가 났고 3년 열심히 우리가 트레이닝을 했더니 옆집에서 월급 500원, 1000원 더 준다고 홀랑 가버려. 근데 지만 가면 관계없는데 거기 있는 애들 10명, 20명 다 들어가 버린다. 아, 이 나쁜 새끼들. 우리가 인화를 그렇게 강조했고 인재 양성을 그렇게 강조했고 우리 그룹의 이 방침이 그런데 아니 중국 가서 왜 한국 기업들의 이 경영 방침을 강요를 합니까? 그 사람들 우리가 여기 IBM, 애플, 인텔, 퀄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퀄컴의 창업자의 그 경영 이념에 감동해서 일하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거 더 주니까 한국 기업 사람 거기서 일하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최대 보복은 뭐냐면 옆집에서 1000원 더 줘? 그래? 그럼 1000원 받고 내가 3000원 더 줄게. 최대 보복은 바로 그건데 우리는 그거는 안 하고 욕만 난다는 거죠. 결국은 코리안 스탠다드가 망한다. 그래서 기준 바꿔야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북향집은 집이 안 팔립니다. 근데 지금 북향집이고 뭐고 간에 한강 보이면 다 매진입니다. 중국이 어떻게 보면 사고를 통째로 뜯어받고자 하는 중세 못 견딥니다. 그리고 또 하나 코스트로 붙으면 이제 오래 못 간다. 지금 뭐냐 그러면 벨트 시대가 갔습니다.
중국 때문에, 베트남 때문에, 인도 때문에. 컨베어 벨트를 이걸 100m짜리를 만드는 놈하고 200m를 만드는 놈하고 100m는 200m를 죽어도 못 이깁니다. 생산량이 2배가 되면 원가가 33%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이게 벨트의 시대가 아니고 이게 웹의 시대단 말이에요. 웹의 시대가 오면서 이게 완전 판을 뒤집었는데 지금 웹의 시대가 아니라 앱의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직도 이게 커스트 이펙티브니스라고 얘기는 끝난다. 그래서 중국이 두려운 이유는 저겁니다. 중국의 굴기가 무서운 게 아니고 불이 나면요. 진짜 죽는 것은 불에 타서 죽는 거 아닙니다. 연기에 질식해서 죽는 거죠. 한국이 아까 원장님들 그런 얘기하시죠. 우리가 중국 옆에 있는 것이 엄청난 행운이고 이것은 2000년 만에 다시 돌아온 최대 행운인데 문제는 지금 거기서 뿜어나온 연기를 잘못 마시면 질식사한다는 거죠. 한국의 중소기업들 잘 모르고 중국 들어갔다 질식사에서 공장 짓고 그냥 다 튀어나옵니다. 이유가 뭐냐? 거기에 방독면 쓰고 들어가야 되는데 방독면이 필요한지 안 한지 모르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뭐? 아까 이 박사님 그런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중국은 제가 볼 때는 버릴 수도 없고 버려지지도 않고 수출 비중 낮추고 싶은데 낮출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 있는 놈을 이걸 빼고 그럼 다른 나라에 수출해야 된다는데 아프리카, 아시아 그거 다 두드려 뭉쳐봤자 중국 인구의 절반이 안 되는데 그러면 중국에서 파는 것에 2배, 3배를 갖다 팔아야 되는데 그 구매력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미국하고 일본하고 유럽보다 더 큰 나라가 중국입니다. 뭐 수출 비중으로 보면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벌써 2010년부터 8년 이상 시작됐어요. 그리고 드라마는 이겁니다. 한국이 지금 제가 모두의 말씀을 외람되게 올 수 있습니다만 냉정해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드 보복 때문에 한국 망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데이터 한번 체크해보고 얘기를 해라. 한국 신문, 언론, 방송 사드 보복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봐라. 사드 갖고 우리가 영향받는 것은 수출인데요. 2016년 11월 달에 사드 보복 받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개월도 우리가 대중국 수출이 마이너스 나온 적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뭐냐면 한국이 중국의 대한국 심리전에 한국이 치명적으로 당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늘로 찔렀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로 생각이 있다고 아 뜨거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표정하게 있어야죠. 송곳을 한번 찔러보자. 찔렀는데도 웃어요. 그러면 이게 바늘이나 송곳 찔러서 안 돼? 그럼 이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늘로 찔렀더니 따갑다고 난리쳤습니다. 약발이 먹기는 송곳으로 찔렀어요. 죽는다고 난리쳤어요. 상대가 어떻게 칼 갖고 와서 한번 푹 찔러본 거죠. 정부, 기업, 언론 다 난리 방구를 쳤습니다. 됐네 이거. 사시미 칼 갖고 들어와서 한번 푹 한번 휘둘렀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중국이 무서운 거는요. 이번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움하는 건 보세요. 500억 불, 50조를 한 방에 때리는데 중국은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표정이 없어요. 2천억 불 때리겠다고 그러는데 무표정합니다. 트럼프가 오히려 초조해집니다. 야 이거 관세 2천억 불에 10% 때렸더니 얘들이 겁도 안 먹네? 그럼 25% 한번 때려보자. 누가 초조하냐면 이게 반응 안 보이면 초조한. 그러면 야 이건 효과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럼 다른 카드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죠.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중국은 한국의 데이터를 놓고 보면 사드 보복한 게 아닙니다. 한국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을 찌른 건데 그거 우리가 난리를 치는 거죠. 아니 삼성전자가, LG가, 현대가, 포스코가 사드 보복에서 중국에 수출 못한 거 있습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 미스언더스탠딩이고요.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한국하고 중국하고 테크를 얘기하지만 결국은 뭐 자잘한 테크는 사실은 우리로서는 큽니다. 그래서 벤처기업 조그마한 기업이 무슨 이 로봇에 들어가는 어떤 알고리즘 갖고 뭘 하나 만들었다. 그래봐야 다 해주면 한국의 매출의 비중, 뭐 매출 시장 250도 안 되는. 근데 문제는 결국은 이 7개 아이템입니다. 철강, 핸드폰, 조선, 자동차, 에틸렌, LCD, 메모리. 이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커머디티의 메이저인데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중국보다 잘하는 게 지금 요 딱 두 개인데 최근에 LCD까지 넘어갔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하나 빼놓고는 여기서 우리가 싹 다 죽었는데 뭘 중국한테 이긴다고 자꾸 얘기를 하나요? 결국은 답이 저게 데이터 안 보고 자꾸 우리가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한국에서 뭐 많은 연구기관에서 중국하고 한국하고 대기술 격차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전자, 의료, 바이오 다 우리가 앞서 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맞는 말일까요? 제가 볼 때는 차이나 스페셜리스트한테 물어보면 한국에서 저 분야에서 중국이 앞서가는 게 지금 하나도 없다. 저는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이제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서 차이가 있다고 계속 마스터베이션을 하는 거죠. 오버롤리 저거는 결국은 시장으로 봐야 됩니다.
시장 마켓쉐어에서 생산량에서 누가 이기냐를 봐야 되는 건데 기술이 아무리 좋으면 뭐 못합니까? 매출이 10밖에 안 되는데. 근데 기술은 보편화되어 있더라도 시장 90%를 먹고 있으면 누가 이긴 겁니까? 그래도 그 10을 갖고 나머지 90을 먹을 수 있는 역량이 있냐?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이테크는 브레이딩 테크놀로지입니다. 자기 회사를 피 흘리게 하고 자기 종업원을 피 흘리게 하고 자기 주주를 피 흘리게 합니다. 매출을 못 늘리는데 이익이 못 나는데 어떡합니까? 결국은 지금 아까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지금 전체 75%뭐 이 정도가 78%가 중간재인데요. 중국을 우리가 버릴 수도 없고 버려지지도 않는 이유는 전 세계 중국 입장에서도 없고 한국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제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코스트요. 코스트가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뭐 딜레버리. 원가 40% 싸서 좋긴 한데 저 유럽에서 갖고 오는데 2달 걸려. 딜레버리 못 맞추면 페널티가 2배 걸리는데 한국의 중간재 수출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최단 시간에 8시간 만에 배에 실으면 바로 청도항까지 들어가는 이런 로케이션을 갖고서 이게 결국은 중국하고 우리가 1등 한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허점 모자란 부분 어떻게 케어할 수 있냐고 그러면 되는데 지금 경합도를 놓고 보면요. 중국하고 우리하고 이 메이저 아이템에서 지금 40%가 다 붙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경쟁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중국이 무서운 것은 포춘 500대 기업이에요. 지금 2018년 기준으로 미국 기업이 126개, 중국 기업 120개, 6개 차이는 앞으로 1, 2년 내에 포춘 500대 기업의 세계 1등 국가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중국 우리 물러보고 기술 없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게 포춘 500대 기업의 메이저로 들어왔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결국 제가 볼 때는 무서운 것은 포춘 500대 기업의 그 매출 사이즈, 자산 사이즈를 갖고 R&D를 한다는 거죠. M&A를 들어간다는 거죠. 꼭 한국을 M&A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정말로 한국의 테크가 세계 최강 테크놀로지인가요? 제가 볼 때 전부 거짓말이에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쳐봐라. 당뇨병 피 한 방울로 체크할 수 있는 거 인터넷으로 한번 쳐보라는 거죠. 전 세계 그 기업이 한국만 유일하게 있는 건지. 한국에는 그 전체 모든 기업은 테크는 전 세계 기술 놓고 보면 다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건 두 가지. 첫 번째, 중국이 2016년부터 공급지 계획을 통해서 철강화, 조선, 가전 이것들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이게 탑5, 월드 탑5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회사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죽여라. 한국의 철강회사, 화학회사들이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2011년 이후에 거의 5년 동안 완전히 죽었다. 이유가 뭐냐? 우리가 신기술을 개발했습니까? 새로운 상품을 개발했습니까? 아닙니다. 중국이 생산 캐파를 줄이면서 이게 전 세계적인 수급이 맞아버린 거죠. 그러나 무서운 것은 중국은 내년까지 해서 구조조정 대충 끝나고 나면 원가가 생산량이 2배가 되면 원가가 33% 떨어지고 4배가 되면 66% 떨어지는 이 커브의 원가 곡선을 갖고서 떠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포스코 지금은 눕고 있고 LG화학 지금은 눕고 있지만 2년 뒤에 중국보다도 원가가 30% 높은 코스트를 들고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죠. 더 무서운 것은 한국은 지금 인터넷 모바일 스마트 산업에서 익스포넨셜 올라가는 이 수요 곡선에 우리 플랫폼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중국의 산업 집중도를 보면요. 최근 10년 동안에 드라마틱하게 50%에서 90%까지 올라가요. 이게 중국 주가가 올라가고 중국 기업의 이익이 좋아지고 중국 기업의 R&D 능력이 좋아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딱 요거 한 가지입니다. 시가총액 좀 봐라. 세상을 정확하게 보는 건 돈이다. 금융으로 보면 답이 정확히 나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을요. 탄센트를 100이라고 놓고 보면 삼성전자 주가가 60%밖에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 세계 최대 반도체 LCD 핸드폰 한국 최고의 테크 기업의 시가총액이 탄센트의 60%밖에 안 된다는 거 이거 어떻게 설명이 되냐는 거죠. 저거 홍콩 놈들이 투기를 많이 해서 그래. 그럼 알리바바도 이게 알리바바는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미국 놈들이 투기를 많이 해서 그래. 삼성전자가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는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 올렸지만 지금 시대는 하드웨어는 공짜로 주더라도 친구를 확보하는 것이 답입니다. 친구 많은 놈이 친구 적은 놈을 먹는데 삼성은 친구가 빵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한국이 가는 그림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있던 우리가 제조업에서 중국을 이긴다고 하는 거 거기다 목숨 걸지 말고 중국에 반드시 앞으로 머스트로 필요한 결핍에다 투자를 해라. 그게 뭐냐? 결국은 중국은 앞으로 이제는 먹는 것에 올인하다 이제 사람한테 올인해야 됩니다. 그 답은 뭐냐? 제가 볼 땐 BBH. 그래서 뷰티 베이비 헬스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끝은 헬스는 환경하고 우리하고 건강입니다. EMH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제가 볼 때는 한국이 돈 벌 수 있는 중요한 이제 계기가 새로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이미 중국은 우리보다 앞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거대한 사이즈에서 중국이 강한 것은 스케일이 강하고요. 디테일은 약합니다. 지금 바이오 얘기를 하지만 그 군산에 있는 바이오밸리 가보면요. 우리나라 전체 바이오 회사들 다 모아놓은 것보다 더 큽니다. 근데 그런 바이오밸리가 몇 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디테일의 기술은 구멍이 뻥뻥뻥 나 있습니다. 왜 중국 기업이 한국 와서 M&A 하냐? 뻥뻥 난 그 기술을 자기네가 R&D에서 채우려면 5년, 10년 걸리는데 한국 기업 250억, 500억 주고 사면 지금 2년 펑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무서워해야 되는 것은 소위 말하는 공유경제, 플랫폼 경제인데요. 그게 삼성이 알리바바 탄센터 때 지는 이유인데 요 데이터, 인터넷, 클라우드, 논어묵에 이게 단순히 테크의 문제가 아니라 ABCD 사회를 만들어서 요게 AI가 제조, 의료, 유통, 금융을 통째로 다 뒤집어버립니다. 이게 무섭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하고 중국하고 관계에서는 중국이 우리가 왜 중국에서 퇴출하냐 그러면 퇴출한 아이템을 한번 보세요. 중국 놈들이 우리한테 협박해가지고 이게 그래서 우리 문 닫았다 차별화해서 불면 아닙니다. 우리가 1인당 소득 4,000달러에서 8,000달러 때 만들었던 그 아이템을 중국에 OEM하러 가서 그게 중국 1인당 소득 만불 되면서 더 이상 사람 못 구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마산 수출 자유지역 기억나십니까? 구미 수출 자유지역요? 그거 지금 있냐는 거죠. 전 세계 기업이 다 들어왔다 왜 나가는 거냐? 더 이상 상교대를 안 하는 시대가 와버리면 그 사람 접어야 되는 거죠. 빨리 딴 데 가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지금 퍼캡ita 인컴이 $10,000인데 우리가 $10,000 때 한국에서 장사 안 돼서 거기에 인건비 때문에 간 사람은 빨리 중국에서 빼라. 안 그러면 다 죽는다. 그 어디로 가느냐? 1인당 소득 $2,300인 베트남으로 가는 게 맞죠. 그러나 중국은 그럼 포기할래? 수출 다면화가 되냐? 웃기는 얘기입니다. 세계 최대의 앞으로 3년에서 5년이면 세계 최대 소비자이기 때문에 중국을 버린다? 그건 넌센스입니다. 거기에 새로운 아이템으로 뭘 갖고 들어갈래? 요게 중요해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요게 아니에요. 요 위에 있는 아이템으로 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로 놓고 보면 지금 산업 구조는 4차 산업 뭐 이걸 계속 얘기하지만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구조로는 아직도 중장대 산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신성장 산업 키워야 된다는데 신성장 산업이 지금 중국은 도대체 뭐 어떻게 해서 알리바바 탄센터를 키우고 10불짜리를 160개씩 만드냐 그러면 딱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규제 샌드박스. 들어와서 놀라는 거죠. 규제 전혀 안 합니다.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중국은 모든 정책을 점선면으로 합니다. 처음에는 또 양재동 쪽에서만 해봐라. 거기서 네 마음대로 하세요. 여기서 문제가 없으면 서울 시내 다 해봐. 그리고 서울 시내가 문제가 없으면 서울, 부산, 대구 세 군데 해봐. 그게 문제가 없으면 전국으로 들어가는 전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규제를 시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돈을 파격적으로 지원합니다. 칭화 사이언스 파크에 칭화대학 앞에 있는 5개 빌딩이에요. 그 5개 1층마다 다 벤처 캐피탈 5개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쓸만한 기업에는 바로 돈을 질러버리는 거죠. 결국은 금융 규제가 이게 답인데 한국의 경우는 금융이 왜 안 되냐 이게 얘기 못하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이게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 로이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냐가 답일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중국에 조금 더 봐야 되는 건 지금 스마트폰에서는 점유율 빵입니다. 앞으로 자동차를 봐야 되는데 자동차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바로 빅데이터인데 2600배의 빅데이터를 생성하는 요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삼성 전기가 주가가 폭등을 하는데 그게 바로 MLCC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MLCC가 왜 중요하냐면 스마트폰 한 대에 MLCC가 1000개 들어가는데 자동차는 15,000개 들어가요. 미래의 자동차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왜 알리바바 탄센터가 나오냐면 리커상 총리가 집권하면서 최근 5년 동안 대중 창업을 얘기를 하면서 2,200만 개 기업이 창업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중에서 3차 산업이 인터넷을 포함한 79%, 80%. 그리고 중국은 창업할 때 자본금이 필요 없습니다. 노자본 창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점인데 하루에 17,000명씩 창업을 우리가 1년 창업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저 중에서 죽는 놈도 나오고 사는 놈도 나오는데 죽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자본이 없기 때문에 전부 인터넷에서 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무섭게 봐야 되는 것은 알파고보다 더 무서운 게 차이나거든요. 이세돌하고 알파고가 붙어가 이세돌이 졌어요. 그 답은 뭐냐? 저게 포시즌 호텔에 이세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포시즌 호텔 전기 기사요. 전기 코드 발로 툭 차버리면 됩니다. 이세돌하고 바둑 떴을 때요. 중국의 커제가 이세돌보다 바둑을 잘 두는 커제가 얘기를 합니다. 아 이세돌은 저점 더 먹어야 돼. 나와 붙자. 내가 이겨줄게. 근데 커제가 알파고를 이길 수 있을까요?
위치가 중요합니다. 중국에서 붙으면 100% 커지가 이기고요. 한국에서 붙으면 커지가 100% 집니다. 5대 0으로 집니다. 이유는 중국에서 구글이 안 되거든요. 결국은 커제를 이기고 이세돌을 이긴 이유는 뭐냐면 이세돌이 한 점 났을 때 최근 40년 동안 전 세계 프로바다 기사를 둔 기보를 1200개 서버가 구글 네트워크를 타고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검색해서 이길 수 있는 확률 80% 되는 점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답이에요. 1200개 서버가 답인데 중국은 지금 14억 명이 핸드폰에 연결되면서 외신에다가 어떤 질문을 던지면 5초 만에 바로 답이 들어옵니다. 이게 무섭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국 어떻게 할래?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중국 4차 산업혁명 해라. 무진장으로 발전해라. 클라우드 좋아. AI 무조건 해라. IoT 다 해라. 근데 문제는 거기서 중국은 아직도 반도체를 못 만듭니다. 메모리 반도체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반도체 애널리스트 17년 했는데요. 우리 한국에서는 뭐 반도체 중국에 굴기 1조를 투자해가지고 1조 위안 170조를 투자해서 한국을 따라잡는다 그러는데 아니 우리가 33년 걸려서 우리가 1980년에 33년 걸려서 세계에서 1등 한 거를 3년 만에 5년 만에 돈 있다고 될까요? 돈 있다고 그러면 미국은 1970년에 디램 반도체 개발해서 왜 85년 일본에 넘기고 일본은 왜 85년에 그렇게 잘 나가던 반도체 산업 우리 90년에 우리한테 넘깁니까? 미국에 돈이 없습니까? 미국에 170조가 없을까요? 일본에 170조가 없을까요? 테크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노하우의 직접이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클라우드가 많이 되면 될수록 빅데이터가 넘치면 넘칠수록 핸드폰에 2800배의 이게 데이터가 쌓이면 거기에 서버 어떡할래? 서버에 메모리는 한국 제가 볼 때는 앞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 이게 돈 벌 수 있는 찬스가 생긴다. 그러나 한국의 반도체 산업 영원히 가냐? 천만에 많습니다. 미국에서 일본,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이 어느 대학인지 아십니까? 서울대가 아닙니다. 서울대학에 박사가 2600명 있다고 그러는데 삼성전자 6000명의 박사가 있습니다. 박사가 6000명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라인에 들어가서 일할 오퍼레이터가 중요합니다. 20세 오퍼레이터가 앞으로 10년 뒤라면 앞으로 10년 뒤에 삼성전자 라인에서 일할 20대들은 지금 나이로 치면 애들 10살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들이 상교대를 하냐는 거죠. 12시에 출근해서 아침 8시에 퇴근하고 8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에 퇴근하고 4시에 출근하고 이거를 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생산 라인을 옮겨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초격차를 누리면 이게 한국이 반도체로 돈 먹을 수 있는 기회는 아직도 길다. 이걸 어떻게 레버리지를 거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바로 헬스케어 가봅니다. 그래서 지금 1억 6천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에 지금 우리 제조업은 아까 보셨지만 중국 자체도 이미 컴퓨터, 자동차, 전부 핸드폰 다 이미 한물 간 아이템들. 중국에 없는 걸 해야 되는데 그 없는 게 뭐냐 그러면 헬스케어입니다. 지금 IT하고 바이오를 어떻게 붙이냐는 건데 중국의 노인 인구가 1억 6천만 명인데 이 사람들이 다 그 베이비 붐 세대이기 때문에 1년에 2,500만, 3천만 명씩 태어났거든요. 5년이면 1억 명씩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정도 뒤면 이게 2억 8천에서 3억 명의 노인들이 생기는데 어르신 돌아가는 딱 두 가지만 심장병, 뇌졸중.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에 테크하고 바이오를 엮어요. 그리고 한국의 상위 1%들은 0.1%는 의대를 가는데요. 지금 의대 나와서 어떡하냐. 취업도 못하고 병원 기업도 안 되는데. 제가 볼 땐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한국의 의대 정원 10배를 던져요. 발상의 전환을 하자. 뭐? 답은 이겁니다. 지금 안면, 홍채, 지문, 혈관, 음성인식 이 인체하고 관계가 되는데요. 제가 볼 땐 삼성전자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에서 핸드폰 점유율 0%가 됐다는 게 문제는 지금 있는 게 문제. 딴 데서 팔면 되지. 그게 아니고 전 세계 최대 시장이 되는 5G 마켓에서 점유율이 빵이 되면 그 브랜드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다시 안 쓴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 바이오가 중요한 게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인체를 가지고서 패스워드로 쓰고 계좌의 활성화를 하는 이 모든 걸로 다 되는데 이게 우리가 떨어진다. 뭐 개인정보 비밀보호 이걸 빨리 못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생긴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게 5G에서 점유율 0%가 무서운 것은 잊혀진다는 거죠. 이러면 골치 아프다. 그래서 지금 이 바이오 IT하고 이걸 어떻게 하냐. 그 안젤리나 졸리가 멀쩡한 유방을 절절냈습니다. 검사해봤더니 유전병으로 암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게 반도체보다도 훨씬 더 큰 이 비즈니스가 바로 요건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이제 이걸로 가요. 그래서 답은 이겁니다. 지금 쓰리라고 제가 썼습니다. 예전에 문과들은요. 무역과 법학과 경영학과가 수당에서 상위 1%를 가는 과입니다. 근데 지금 이과는요. 예전에 물리학과, 80년대, 90년대 전자학과, 지금은 100% 위에 과입니다. 저게 뭘 얘기를 하냐면요. 지진이 나면 맨 먼저 도망가는 놈은요. 뇌가 없는 동물이랍니다. 양서류,
뭐 이런 이제 메뚜기 이런 뇌가 없는 사람들이 감각의 촉으로 가장 먼저 이동하고 그 다음번에 머리에 털난 짐승은 맨 마지막에 땅가라에서 이게 불꽃 치솟으면 그때 도망간다는 거죠. 성인의 사회로 놓고 보면 사회에 갓 진입하는 대학생, 고등학생들이 뭘 선택하냐가 놓고 보면 한국에 7, 80년대 무역으로 다 난리 났고 이 변호사들 난리 났고 기업하는 경영 이 트렌드를 정확하게 따라왔다. 제가 볼 때는 한국의 의대 10배 늘려서 무슨 관계환자 치료하고 노인 요양하는 그런 의사 말고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이거 2억 6천만 명, 3억 6천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요 분야에 이게 전문대를 만들고 거기서 IT하고 이게 메디칼을 합친 이 산업으로 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 조금 지났네요.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뭐 좋은 토론 해주시면 또 제가 코멘트 드릴 게 있으면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은행에서 온 이은영이라고 합니다. 일단 전병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참 잘 들었고요. 여러 부분 인상적인 부분들이 많았는데 저한테 딱 이렇게 머리에 박혔던 부분은 냉정하게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국에 대해서 특히 중국 경제에 대해서 좀 냉정하지 못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항상 좀 일관되게 보여왔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이게 중국이 이제 고속 성장을 하면서 WTO 가입하고 하는 과정에서 급성장을 해왔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항상 주시했던 부분은 중국 망한다였습니다. 중국 부채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 그래서 금융 문제도 심각해서 결국에는 큰 리스크가 있고 그게 이제 금융위기로 발생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쭉 이어져 오면서 매년 중국의 금융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런 부분들은 최근까지도 연결됐었습니다. 사실 2015년에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급격하게 일어나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에서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세계 경제 특히 수출 시장이 어려우니까 중국에 무슨 타격이 있겠구나. 그리고 지금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험을 드러내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사실 여기에서 간과했던 부분은 그 동안에도 이렇게 중국에서는 제조업의 어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어떤 그런 루트들을 계속 밟아왔었고 큰 그림 하에서요. 그러니까 금융 리스크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부수적이었었고 거기서 우리가 봐야 됐던 부분은 뭐냐면 중국의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부분만큼은 확실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 과거에 그러니까 2015년, 16년에 세계 경제가 중국 리스크 때문에 흔들렸던 당시에도 사실 뭐냐면 중국의 어떤 그런 공급 과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수출 시장을 좀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세계 각국이 경제에 영향을 받는 것이었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수출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흔들린다 이런 그 순서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 경제에서 뭔가 조금 리스크가 나타난다고 하면 뭔가 중국 경제가 망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최근 들어와서는 중국이 4차 산업혁명 기술들 굉장히 선도하고 있대. QR코드로 모든 걸 다 해결한대 라고 하면서 중국이 굉장히 뭔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뭔가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벗어나서 냉정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이 이제 수입 대체를 하고 중국 제조 2025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자기들이 중간재 부분들을 다 수입 대체해가지고 자국에서 만들고 그리고 글로벌 공급 사슬을 내재화해서 중국 국내에서 모든 걸 해결하겠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뭐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일본, 뭐 독일 심지어 미국까지도 뛰어넘는 제조 강국이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무역의 어떤 그런 생산 공정 과정에서의 그 수출입 구조를 보면 중국도 물론 그러니까 대세계는 물론이고 한국에 대해서도 그 중간재 기술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에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부분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수출하는 부분에서 그런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도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에 그럼 중국의 기술력에 밀려가지고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뭐 부품이나 부품의 어떤 그런 수출 비중이 줄어들었느냐? 그리고 중국에 대한 수출이 실적이 부진하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
중국에게 이제 중간재를 수출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나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중국에 대한 수출의 실적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올해에도 계속해서 대중국 수출 실적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몇 년 후에 우리나라는 중국에게 뭐 기술 다 따라잡히는데 어떻게 이런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 라는 부분도 사실 그 부분에서 답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좀 예전에는 저거 가치 부분에서 고거 가치로 올라가지만 그렇게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물품을 그러니까 중간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더 커지고 있어서 양자 간에 서로 공존하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 그러니까 이걸 다각화해야 돼.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 비중 높아. 그래서 이건 문제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가 안정적으로 그래도 여기까지 왔던 부분에는 어떤 평가할 만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우리나라는 갑자기 이제 중국한테 따라잡혀서 어떤 큰일 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우리나라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긴 하지만 수출 부분에 있어서는 그나마 실적이 굉장히 괜찮은 편인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뭐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무조건 무역 흑자를 높여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 국제 수지를 이렇게 딱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 무역 수지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1,000가 지금 연간으로 넘어가는 수준까지 올라가는데요. 근데 그 국제 수지를 이렇게 살펴보면 경상 수지 부분에 무역 수지도 있지만 본원 소득 수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나라 금융이라든지 뭐 재무적 투자를 통해서 해외 기업에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배당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자 소득이라든지 금융이 하는 역할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얻어내는 배당 소득, 이자 소득 이런 부분보다 우리나라가 해외 투자자들한테 지불하는 부분이 더 많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우리가 실컷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무역 수지를 높여놨는데 그런데 금융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얻어놓은 과실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고 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역으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무역 흑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금융의 경쟁력, 금융의 글로벌화도 같이 가져가면서 그간에는 중국에서 우리가 투자하는 방식이 무조건 합자를 하는데 독자를 하든지 합자를 하는데 거기에서 지분이 조금이라도 높아야 돼. 우리가 여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제조업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만 포커스를 맞춰왔었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중국에선 게임에서 이기기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자국 기업들이 유리한 식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뺏겨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이기도 한데 중국 기업들이 저렇게 유니콘 기업이라든지 거대한 시장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다면 거기에 재무적 투자라든지 꼭 최대 지분이 아니더라도 금융 투자를 통해서 거기에 기업들이 얻어내는 과실을 우리가 같이 얻어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줄이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국 내에서 뭐 이렇게 북단대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중국 제조 2025라는 부분을 표면적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공격을 집중적으로 지금 받고 있고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최근에 중국이 굉장히 괄목할 만한 두각을 나타냈던 부분들은 제조업에서 4차 산업기술혁명을 접목해서 거기서 갑자기 점프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보다는 소비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중국은 과거에 소비자 금융이라든지 아니면은 소비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굉장한 기술을 가지고 와서 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풀어주는 어떤 그런 기술과 그다음에 금융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풀리는 과정에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소비 시장에서의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났던 부분인 거지 지금에서 변화가 갑자기 제조업의 경쟁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뛰고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 시장에 대한 중국 소비 시장에 대한 공략 부분은 따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어쨌든 중국이 굉장히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위협과 그 기회에 대한 좀 냉정한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 평균중앙소의 양철애라고 합니다. 이런 좋은 자리에 이렇게 참석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있는데, 제가 좀 컨디션을 좋게 해서 와야 되는데 여름에 더위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가니까. 그래서 좀 계속 땀을 흘리는데 좀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병서 소장님께서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뭐 더 이상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할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전공이 외교학이거든요. 그래서 그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이제 중국의 뭐 약진이라든지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융 분야에서는 이미 중국으로 이렇게 뭐 질서가 넘어가고 있는 현상이 이렇게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국제정치학 쪽에서는 이렇게 보통 국력이라고 하면은 뭐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를 이렇게 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물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하드 파워나 소프트 파워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이렇게 추월할 정도의 그런 그 현상은 보이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격차가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고, 그러면 그리고 이 하드 파워나 소프트 파워 쪽보다는 요즘은 최근에 가장 많이 보이는 쪽이 이 표준으로서의 권력이라는 거를 많이 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게임의 규칙을 부과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 이 표준을 이렇게 선점하려고 하는, 국제 질서에서 이 미국을 제치고 이 표준을 이렇게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그 방향을 목표로 삼고 지금 이렇게 그 전체적인 그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이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급격한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자국의 담론이라든지 자국의 모델이 전 세계에 확산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권력의 또 다른 지표인 표준 등 규범 경쟁에 돌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던 1대1로 관련된 부분도 이러한 표준 경쟁의 대표적인 구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4차 산업도 좀 이렇게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4차 산업혁명을 중시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이렇게 대외적인 목적과 대내적인 목적으로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외적인 목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중국이 그 기존 질서를 따라가는 뭐 참여자나 수종자에서 그 기존 질서를 전환하고 재편하고자 하는 선도자나 리더가 되기를 희망하는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을 중시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고, 대내적인 목적에서는 그 무분별한 그 정부의 범람과 정부 비판이 그 공산당의 그 집권 정당성 및 시진핑 주석의 장기적인 집권을 제어하기 때문에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분야들이 전병호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5G, 그리고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드론이죠. 이런 분야들이 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가라는 걸 좀 봤을 때, 물론 이게 그 전 세계적인 추세라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그런 그 목적성이 두드러지고요. 제가 조금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아까 전병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생체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 중에서 이렇게 안면인식 관련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 중에서 안면인식 분야가 지금 중국에서 공공 부문에서 그냥 사실 가장 상용화가 가장 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2017년 10월에 개최된 제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뭐 빅데이터, AI 등을 실물 경제 융합해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 이렇게 공언을 한 다음에 그 AI 관련된 기업들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그 AI 뭐 2000 관련 기업 뭐 2,617개 중에서
미국과 중국 기업이 각각 1,078개, 592개로 1, 2위를 차지했었고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미국 모두 컴퓨터 비전, 자연언어 처리, 기계학습 운영 등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은 지능 로봇 부분에서 좀 더 많은 기업이 설립된 반면에 미국은 기술 플랫폼 기업들의 비율이 좀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텐센트 리서치에서 조사한 AI 부분 종사자 비교를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초 분야, 기술 분야, 응용 분야의 비율이 0대 3대 7 정도로 응용 분야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2대 4대 4 정도로 이렇게 고르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기초 분야에 대한 기초 분야와 기술 분야에 대한 종사자 비율이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안면의식 분야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 분야에서 한 42% 정도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고, 보안이나 금융 부분에서 각각 30%나 20% 정도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2015년부터 이게 안면기술 분야의 특허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한 1,400건의 기술이 이렇게 특허가 출원됐고, 지금까지 누적된 기술 특허가 약 4천억 건으로 전 세계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II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은 중국의 안면 인식 시장 비중이 약 75%까지 올릴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0년까지 약 15억 위안 정도의 증가가 보일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알리바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분야에서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선도하고 있고요. 아까 전명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자기들이 그냥 이 기술을 다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새로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유니콘 기업들의 투자를 계속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게 돼서 차이나이트나 PCI 테크, 그다음에 네포사, 이렇게 하본 이런 기업들한테 유니콘 기업들한테 대대적인 투자를 하는 그런 구조를 보이면서 성장 구조를 보이면서 안면인식 분야에서 우위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안면인식이나 인공지능을 안면인식을 포함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관련된 기술들이 중국에서 과연 어떠한 명분으로 발전하고 있느냐를 보면은 안전한 사회 구축과 편의성을 명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성보다는 안전한 사회 구축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잘 들어보셨겠지만 평안도시라든지 천망 아니면은 선량공정 이런 것들을 다 들어보실 겁니다. 거기 결국에는 국민을 통제할 수 있는 분야, 그러니까 이렇게 CCTV를 다 깔아가지고 사회적 안전을 보장하겠다라는 명분하에 지금 중국 내에서는 유동인구나 차량이 많은 지역에 보안 시설을 강화해서 이걸 다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들도 최근에 중국이 시장보다는 정부 주도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이저우의 빅데이터 종합시험지구 선정이라든지 항저우의 도시데이터 빅브레인 구축 사업 같은 걸 보면은 이게 다 정부의 중점적으로 정부가 중심이 되는 주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게, 구이저우 같은 경우는 지금 충칭시 서기인 천민열이 과거에는 구이저우 서기 성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진핑의 최측근이다 보니까 당서기로 재직하면서 빅데이터 중점섬을 만들고 이를 발전시켜서 자료를 취합하고, 그다음에 시진핑이 몸담은 항저우에서는 알리바바 E2가 AI를 기반으로 한 도시 빅데이터 브레인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최고 지도자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자기가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얻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명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을 통해서 기술 선도형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흥시장을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자금 동원력과 융자 채널을 제공을 함으로써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이를 전 세계로, 그러니까 특히 지금 중국 1대1로를 통해서 중국의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한국 이미 중국의 주변국들로 이러한 부분들이 다 이렇게 이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과연 어떠한 전략을 취할 것인가라는 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중국이 그 첨단 기술과 혁신을 강조하면서 과학기술부의 그 영향력이 좀 점차 증대되고 있는 그런 거버넌스의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특히 이게 경제특구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산업부나 이런 부분에서 부문에서 이렇게 영향력이 좀 셌지만 지금은 이렇게 과학기술부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이런 부분은, 그래서 과학기술부가 어떠한 협력을 전개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좋은 자리에 초청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좋은 발표를 경청을 했습니다. 상당히 종합적이고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된 그런 발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의 토론 내용은 뭐 일종의 반복되는 측면도 있고 조금 보완을 하는 내용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에 IMF에서 중국 경제에 대한 평가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중국이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 선두주자의 하나다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중국 경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국의 급속한 발전 중에 이제 특징이 하나가 이 디지털 기술의 개발인데요. 개발과 확산. 이것은 이제 아까 방금 전에 이은영 박사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최종 소비재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소비도 중국에서 최종 소비도 상당한 지금 급속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사례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작년 3월에 개봉한 레전더리 픽처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할리우드에 있는 그 회사에서 콩 스컬 아일랜드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 킹콩 이런 고질라 이런 류의 판타지 모험 영화인데요. 이 레전더리 픽처스 제작사는 중국에서 최대 극장 체인을 갖고 있는 완다그룹입니다. 완다그룹은 이제 중국의 중국판 디즈니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 미디어 기업인데요. 총 입장 수익 중에 제일 많이 기록한 건 이제 중국 시장이고 북미 시장에서는 크게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영화를 개봉하기 전에 텐센트 중국의 BAT 할 때 텐센트 기업에서 이 텐센트는 약 9억 명의 가입자가 있습니다. 9억 명 중에 4,600만 명의 잠재적인 영화 관람자를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광고를 보내죠. 영화 광고하고 뭐 이모지 이런 것 보냅니다. 이런 식의 마케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텐센트가 개발하는 인기 게임 같은 데에서 또 이 광고를 내고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 최종 입장 수입이 가장 높게 나왔다. 이런 IT 기술의 발달로 해서 이런 어떤 소비 행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배경은 전 소장님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일단 거대한 시장이 있습니다. IT를 좋아하는 25세 인터넷 인구만 해도 2.8억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IT 기업의 혁신에 대한 노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융 환경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그런 정부의 정책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지원하는 형태가
이런 것이 이제 순순환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BAT 기업이 2016년에 그 벤처 캐피탈 중국의 벤처 캐피탈 투자의 42%를 차지했고요. 이제 대조적으로 이제 미국의 그 팡이라 그러죠. 그 페이스북이나 뭐 넷플릭스 뭐 이런 구글 이런 아마존 이런 기업들은 그 벤처 캐피탈 투자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디지털 기술이 발달을 했는데 사실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국내에서 중국 국내에서만의 성공으로 세계적인 기업이 됐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주냐? 아무래도 이 기업들이 결국은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시장이 크기는 하지만은 이제 성공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그 뱅크웨어 글로벌이라는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뱅크웨어 글로벌이라는 그 인터넷 금융 보안 회사인데요. 그 소위 이제 그 한국 IBM 그 소프트웨어의 그 사관학교라고 하는 그쪽 출신의 그 엔지니어들이 만든 회사인데 중국 인터넷 왕상은행이라든지 그 알리바바 거래에 그 금융 보안 솔루션을 제공해서 협력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성공적인 사례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중국의 영향을 보면 그 K뱅크에는 아시다시피 그 알리바바 산하의 엔트 개미죠 파이낸셜이 투자한 거로 되어 있고 작년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 안드로이드 오토나 네이버 자율자동차 대신에 바이두의 그 자동차 시스템을 공동으로 미래 커넥트카 솔루션 개발에 공동으로 개발을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그 중국의 혁신이라는 게 소비재, IT 부문 소비재라든지 서비스 부분, 최종 소비에 관련 서비스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거고요.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과학 관련된 분야 혁신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이것은 그 아까 이은영 박사께서 말씀하신 거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요. 그 예를 들면 뭐 신약 개발에는 특수화학, 반도체 디자인, 바이오테크, 의료 장비, 조선 철강, 석유화학 이런 또 전통적 기관 산업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성숙되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 혁신이라는 게 하루 아침에 몇 년 사이에 금방 나타날 수가 없는 분야죠. 제가 그 국내에 조선 분야라든지 철강, 그 포스코라든지 그다음에 석유화학 기업들의 방문을 하고 면담을 해보면 중국의 어떤 분야 대학진 이런 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시는 분을 제가 거의 못 만났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그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그 융합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IT하고 자동차가 융합한다든지 IT의 에너지 융합이라든지 이런 융합화가 이제 과연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이제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미래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가름될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그 과학기술 측면에 대해서는 그 제가 사실 조금 그 피상적인 이해밖에 못
갖고 있지 못한데요. 우리나라의 그 중국 연구자들 이런 굉장히 이제 확산이 되고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그 최근에 보면은 그 칭화대학교 공대를 졸업을 하고 카이스트에서 그 박사학위를 받은 그 분도 제가 만났고요. 작년에 카이스트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고, 그다음에 서울공대 출신으로 또 이 중국 첨단 산업 기술, 아무래도 이분들이 이공계통 출신이어가지고 그 한 몇 년만 지나면 상당히 이쪽 분야에 그 내공이 있기 때문에 좋은 연구가 이제 계속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예, 이상 발표 드리겠습니다. 위험 측면에서 보면 다 말씀하셨겠지만 그 중간재 부품 우리가 70% 이상 중국 수출 70% 이상은 중간재 부품에 대한 그 위험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뭐 홍색 공급망 그래서 홍색 공급망도 있었고 제조 2025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부품의 70%는 이제 자국에서 생산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품에 대한 그 우리 이제 중간재 부품에 대한 위협은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근데 아까 뭐 박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술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돈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이 패권 경쟁이 들어서면서 이제 중국을 경제하기 시작하면서 그 속도가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좀 늘어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그 올해 4월 달인가요? 중국의 2대 통신회사였던 GT가 파산을 할 뻔했는데 그 이란에 부품을 이제 팔지 말았었는데 파는 것 때문에 미국에서 제재가 들어가는 바람에 그 GT 제2대 통신회사가 거의 파산을 할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1조 5천억인가 벌금 물고 경영진 싹 바꾸고 나서 이제 다시 기업이 겨우 살아나왔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중국이 스스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그 정도 우리가 나서서 이렇게 할 때는 아니다라는 걸 스스로도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대비할 수 있는 기회는 조금 더 생긴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다행이라고 느끼고요. 또 한 측면이 이제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한테 큰 기회가 될 텐데, 아까 발표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그 소비재 분야, 바이오 의료 분야, 이제 발표자님께서는 BBH라고 뷰티, 베이비, 헬스 이런 말씀하셨는데, 먹거리 중에서도 안전한 먹거리, 중국이 항상 이 먹거리의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고 하다 보니 환경 문제 이런 문제에서는 확실히 저희가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의 큰 시장으로서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인터넷 플러스 10개 정도의 인터넷 플러스라는 정책이 가지고 의료도 뭐 그 중에 하나지만 저기 스마트 시티도 중에 하나고, 이런 중국이 키우려고 하는 분야에 우리가 같이 들어감으로써 시장을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 기업들 쪽에서 이제 열심히 대비를 하셔야 할 문제고, 이제 저희는 정부에서 왔으니까 이런 정부 사이드에서 그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좀 가능성이 높아질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아까 발표자님 말씀하신 대로 규제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의료 문제도 우리 큰 시장이 열렸다고 하는데, 사실 의료 문제 제가 볼 때는 중국한테 이런 식으로 가면 잡힐 날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미 잡혔을지도 모르겠고, 중국 같은 경우 의료 시장 이미 개방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의사들 가서 거기서 의사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의료도 이미 다 가방돼 있어가지고 뭐 거기 보면 핑안 하우이션인가 이런 사이트 저기 앱 가지고 수억 명이 원격 의료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그 BGI라는 중국 베이징 게놈 인스티튜트 보면 전 세계 게놈 분석을 거의 20%를 그 하 연구소에서 지금 다 의뢰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뭐 배아세포라든가 뭐 이런 데한 규제 다 풀려 있는 굉장히 빨리 나가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뭐 아시다시피 원격 의료도 안 되고 뭐 의료도 막혀 있고 뭐 배아 연구하는 거 다 완전히 거의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저는 가끔 그런 우리나라 굉장히 자원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의료보험 같이 전 국민이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한 군데서 이렇게 모아 있는 전 거의 독보적인 데이터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대형 병원 몇 개가 전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여 있는 데이터도 굉장히 집중화돼 있어 잘 많이 모여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 잘 활용하면 특히 중국과는 우리나라는 이제 유전적으로도 그렇게까지 차이는 안 나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지금의 상황은 아마도 중국의 대기업에서 병원을 세우고 한국 의료진을 데려다 놓고 원격으로 우리 관리를 해주면서 끌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 보험 수가라는 게 외국 쪽만 안 주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버티기 하겠지만 우리나라 의료 시장이 개방되면서 외국 쪽 병원에다 의료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순간 제 생각에는 버티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규제 때문에 오히려 뒤처지고 있는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이런 분야는 뭐 규제 때문에 이런 것 그게도 많죠. 뭐 공유경제에서 자동차 분야는 뭐 우버 못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가 콜버스 못 막혔고 최근에 플러스 막혔고 차차라고 최근에 나온 것도 다 막혀 있고 뭐 저기 공유 숙박업체도 뭐 에어비앤비 다 막혀 있는 상황이고 뭐 다 아시다시피 DTC 최근에 3밀리언이라는 우리 굉장히 좋은 훌륭한 분석회사도 국내에서 못하고 다 외국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규제 문제 정부에서 나온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게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저희도 굉장히 답답한 입장이다. 그래서 그 규제 문제는 정부에서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BAT라고 하는 대기업들이 스타트업에 투자도 많이 하고 M&A도 뭐 많이 하면서 엑시트 기회도 많이 주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안 되나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생태계 분야를 구성을 해 가야 가능성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기업의 문어발 확장이라든가 뭐 일감 몰아주기에서 자기네들 자식들 키워가고 이런 것도 있고 분명히 있는 사실이고 대기업의 잘못된 행태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비롯된 은산분리에서 뭐 금융주의 산업 쪽에서 못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뭐 혼자 회사의 지분 5% 이상은 그 대기업에서 못 가져간다든가 이런 굉장히 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들을 풀어줘야 기업이 잘 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풀 수는 없는 우리나라 분명히 행태 잘못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풀어줄 수 있는 건 풀어주되 대신 이런 기득권을 가진 기업에서 기득권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태를 제한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소송에서 입증 책임을 이제 원고가 입증 채널을 전환시켜 준다든가 아니면 집단 소송 제도 같은 걸 통해서 잘못된 행태는 뭐 100배, 10배 몇 배로 손해를 있게 함으로써 제한을 줘야 되지 하나는 행동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거 통해서 좀 그 생태가 좀 바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 보면 한 20대 기업에서 최근에 올라간 기업들 중에 보면 네이버하고 아모레 정도가 아마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 다 B2C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 상대로 같이 행동해서 뭐 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크지를 못하는 상황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도 좀 있어야 할 것 같고 규제가 아니라 풀어줄 건 풀어주고 제대로 바꿀 건 바꿔줘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재 문제에서 최근에 중국에서 다 인재 빼간다고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오히려 우리의 인재를 양성하는 뭐라 그럴까요? 사고방식, 시스템 이것 자체를 바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실리콘밸리에 왜 잘 되느냐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많이 지적은 되지는 않지만 하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는 경쟁 뭐라 그러죠? 우리 이제 직원들 계약할 때 딴 회사로 이직하면 금지시키는 전직 금지 계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불법입니다. 캘리포니아 회사에서는 그거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딴 회사 나 못 가, 뭐 몇 년 동안 못 간다고 다 불법이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몇 개 대기업 그때 애플하고 네 개의 기업인가가 우리 니네 거 빼오지 말자 신사협정을 했어요. 그거 집단 소송 걸려가지고 3,500원인가 손해배상했습니다. 우수한 사람들이 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그런 인력
그 양성하는 정책, 뭐 체제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 거꾸로 이렇게 줄 거 안 주고 하면서 잡아두고 어디 못 가게 하는 식으로 가는 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제 드리고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최근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굉장한 지원 어떻게 보면 정부 주도로 끌고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4차 산업혁명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정부가 계속 나서고 뭐 그 신산업 신성장 동력 발굴해서 지원하고 이런 거 다 옛날 패러다임이다. 정부는 뒤손 빠지고 가만히 있어라라는 그런 신고전주의적인 사고 방식이 굉장히 우리나라는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부 입장은 아닙니다. 다 개인적인 제 생각이고요.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지금 보면 다 마찬가지거든요. 중국은 완전히 뭐 대놓고 하고 있는 거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지원하는 방식을 예전처럼 특정 기업이나 이런 거 뭐 해서 특혜주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키우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시스템을 바꾸든가 규제를 바꾸든가 특정 분야 필요하다면 플랫폼을 만든다든가 뭐 테스트 베드를 만든다든가 이런 정부에서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그런 지원의 패러다임을 받더라도 정부의 역할은 굉장히 큰 중요한 역할이 있다. 그런 점에서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